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의 행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기도에서만 5건이 수사 중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의 배제로 준킬러 문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와 함께 그동안 출제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의 오찬 등 경제 행사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곽상도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택배기사가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만취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택시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가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배달원의 추격에 붙잡혔습니다. 일요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남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엔 중부지방에도 북지성 호우를 동반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 30대 고모 씨가 오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또 경기 화성시에선 20대 여성이 아기를 버린 혐의로 입건되는 등 경기도에서만 5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다 2018년과 이듬해 여아와 남아를 차례로 낳은 30대 여성 고모 씨. 그러나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생후 이틀째에 살해하고 시신을 몇 년간 집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지? 그랬는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사람을 싸더라고. 소름이죠. 그래가지고 일이 안 잡혀서 나 그거를 봐가지고.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남편에겐 낙태한 것으로 둘러댔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 이모 씨 역시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와 유아의 행방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재 경찰이 경기도에서만 5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기 화성에서는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버린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으로 아기의 친부와도 헤어진 A씨는 대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성인 3명을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직접 만나 갓난아기를 넘겨줬다고 A씨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에선 경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출산한 뒤 출생신고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으며 아기를 키운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또 경찰은 경기 오산시에서도 지난 2015년 친모가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슷한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몸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은 미숙아인데 경찰이 아기를 버린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하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나타나자 다급하게 손짓하며 안내합니다. 곧이어 다른 경찰차들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던 업체 직원이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어둡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기인지 모르고 이제 그 치킨 같은 거에 버린 줄 알고 이거를 청소차에 다시 밀어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아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아이 몸무게가 800g 정도에 키가 50cm 정도 되는 미숙아로 추정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는 몸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았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이를 버렸는지
숨진 아이를 버렸는지 또는 버려진 뒤 숨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틀에 한 번 쓰레기를 수거하는 점으로 미뤄 지난 20일 새벽 이후 누군가 아이를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CCTV 분석하고 주변인 탐문 또 부검 결과를 갖다가 참고해서 다각도로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화성에 이어 울산에서까지 영아 살해나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관련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23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졌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준킬러 문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9월 모의평가가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수능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신지봉 기자입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의 지표가 될 9월 6일 모의평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현직 교수와 교사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500여 명을 선임했습니다. 위원들은 다음 달부터 학습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9월 모의평가의 핵심은 최상위권 학생을 가르는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유지하느냐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변별력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1등급이나 2등급 가르려고. 그런데 그 변별력이 없어지면 사실 1등급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얘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결국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통 정답률 10% 미만의 초고난도 문제가 킬러 문항, 정답률 20-30% 수준의 고난도 문제는 준킬러로 통합니다. 최고난도 문항의 난이도를 낮추게 되면 준킬러라고 하는 최고난도 문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좀 어렵게 출제됐던 문항들의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좀 높여져야만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발빠른 학원들은 이미 준킬러 문항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 수험생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준킬러 문항 밑은 뭐예요? 마케팅이나 아니면 과장돼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뭐 이런 방식의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결국 9월 모의평가에서야 준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난도로 얼마나 출제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3년치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나 과다한 수업료 청구 등 학원가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 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수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당내에 별도 기구를 띄우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한 왜곡된 대입 과정과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당내 기구를 만들어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또 혁파를 위한 공정한 대학 입시라든지 그리고 대학 교육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각계 교육 전문가를 모셔서 논란의 시작이었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약속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민주당의 공약은 참사 공약입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 개악법입니까? 여전히 내로남불의 작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던진 설익은 지시에 대한 사과는 없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능 대혼란을 불러온 것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사교육의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대학생 당원들도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교육 입시 정책의 불문율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외친 즉흥적인 지시의 빈자리에는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후배들, 친구들의 혼란과 오직 윤비어천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야당은 다음 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야권과 가까운 과거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 카르텔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입시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 문화와 경제 분야에 공들이며 5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첫날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 베트남 문화 교류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AB6IX의 등장에 3,000석 공연장을 채운 베트남 소녀 팬이 들썩였고 현지 K-팝 커버 댄스 우승팀까지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합동 무대를 꾸몄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흐뭇한 미소로 두 나라 미래 세대의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곳곳에 녹아든 한국 문화를 확인하고 또 알렸습니다. 베트남식 샌드위치에 볶음 김치를 넣은 김치 반미를 함께 맛봤고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면 엄청 편해요. 떡볶이까지 시식하며 K푸드 홍보대사를 자처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글 공부 삼매경인 베트남 청년을 격려하는 장면. 또 베트남 국민 영웅 박항서 전 축구 감독을 동포 간담회에 초대해 같은 상에서 식사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다른 축은 경제였습니다. 파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앞장섰던 4대 그룹 회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최대 규모인 205명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에 동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 시장인 이곳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 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양국 경제교류 현황을 살피고 더 활발한 무역과 역동성을 위해 공조를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국빈 방문 첫날 문화와 경제에 방점을 찍은 윤 대통령은 오늘은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류 협력을 양과 질에서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안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자신감을 보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은 종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말 대정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내부 반대에 부닥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신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 의향서를 제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직접 개입했다는 우리은행 관계자들 진술을 여럿 확보해 두었습니다. 직접 투자 대신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가 200억 원에서 50억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도 검찰에 박 전 특검 측이 먼저 금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혐의 사실에 관해 박 전 특검을 강하게 추궁했고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반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지급됐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료로 받은 2억 5천여만 원과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이 그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박 전 특검 딸을 공범으로 입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표 수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에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SNS와 인터넷 주식 방송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한 이득을 챙긴 주식 리딩업자 6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들을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수시킨 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 매매 방식으로 3억 6,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을 통한 사기를 비롯해 최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까지 주가 조작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검찰총장이 처음 한국거래소를 찾아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중한 처벌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한 사례는 지난 2018년 900건에서 재작년부터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넷 활성화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도 인터넷 투자 카페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투자자를 끌어모은 구체적인 경로는 다르지만 표적으로 삼은 종목은 비슷합니다.
유통되는 주식이 적은 중소형주가 대부분인데 2달 전 라더견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유통되는 주식이 적으면 근본적으로 가격 조정을 할 때 가격 올리기가 쉽고요. 가격이 높였는데 대주주들이 사면은 이게 아마 허탕이 되니까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통량이 적은 주식. 이렇게 주가 조작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2018년 이후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조사가 힘들어 적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인력을 대폭 늘려 불공정 거래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장으로는 사상 처음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원석 총장도 잇따른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폐가 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검찰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거래소와 협력을 더 강화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피고인이 연이어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보석을 받아들여준 법원도 함께 규탄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법원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자, 앞에 유족 계시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2주 뒤엔 헬로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나란히 석방됐습니다. 여전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단 2명. 그러나 구속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이 전 서장은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이미 풀려났고 나머지 2명도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엔 불구속 송치된 지 5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갑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들 그저 풀려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줄석방을 허가한 법원에도 과연 제대로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보석을 받아들여준 것은 과연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중부가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2년 만인데 이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입니다. 먼 남해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뒤늦게 북상을 시작합니다. 일요일 오전 제주도까지 북상해 장마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까지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부터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장마가 시작되지 않고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현재 예상대로 장마철이 시작된다면 제주도는 평년보다 6일 늦게, 중부와 남부는 이틀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늦게 시작됐지만 이번 장마도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는 중부지방, 그리고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 장마전선은 잠시 남해로 물러났다가 주 후반에 다시 북상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하천, 계곡 범람, 하수구와 배수구 역류 대비 등 비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은 지난해 침수 피해가 난 현장을 찾아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졌던 충남 당진 용현 저수지를 다녀왔는데요. 무너진 제방을 임시로 막아놨지만 큰돈이 드는 보강 공사는 내년에야 시작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제방 가운데가 무너져 내렸고 난간은 휘어졌습니다. 토사와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방 바로 아래 있는 논도 휩쓸렸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충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당진 용현 저수지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밤새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수지는 어떤 모습일까? 당시 무너졌던 자리에는 토사를 쌓아 긴급 복구를 마쳤고 물이 스며들거나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방수포로 덮어둔 상태입니다. 시에서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는 D등급, 보수와 보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태 긴급 복구만 진행된 상태로 제대로 된 공사가 미뤄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또 이제 또 장마 또 시작될 텐데 또 이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어요. 또 잠도 못 자고 작년 아주 한번 놀래갖고 아주 막 이제 청심환 미리 사다 놔야 될 것 같아. 당진시는 현재 임시로 쌓아둔 제방을 제대로 보강하는 것은 물론 비가 쏟아져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저절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문 개량 공사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현 저수지를 제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공사 비용 50%는 나라에서 지원받을 방침인데 문제는 제대로 된 공사가 국비 지원을 받은 뒤인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본 결과 16억 원 정도의 추정 사업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이제 신청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올해 장마철은 긴급 복구만 한 지금 상태로 버텨내야만 합니다. 시에서는 수문 담당 직원의 순찰과 소통을 강화하고 많은 비가 예보될 경우 미리 수문을 열어두는 등 집중호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하수를 더 활용하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는 제4차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2031년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계획에 따르면 섬과 내륙 곳곳에 지하수 저류댐을 만들고 빗물을 침투시켜 지하수를 늘리는 인공 함양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첫 실시되고 기후재난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이 지원됩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10월 수립된 3차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지난해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갈산동 한 주차장에서 주행 중이던 우체국 택배 트럭이 바로 옆에 맞닿아 있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우체국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배달원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제2시장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배달원이 뺑소니 오토바이를 추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방 지역에 40도를 넘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덮쳤습니다. 반면 남부 내륙은 국지성 폭우가 잇따르다 보니 북방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겼습니다. 베이징 북부 교외 기상 관측소는 41.8도까지 찍었습니다. 베이징에 40도 넘는 불볕더위가 찾아온 건 9년 만이고 6월 기온으론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베이징 시간은 지금 오후 3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인데요. 지표면이 얼마나 달궈졌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55도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검은색 맨홀 뚜껑 얼마나 뜨거울까요? 영어로 하이, 측정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天气太热了，感觉快烤化了。我感觉太阳太毒了，然后晒的，皮肤感觉有些疼。 북서부 사막에 뜨겁고 마른 공기가 불어닥친 탓입니다. 햇볕에 달궈진 냄비에 달걀을 깨트려 보니 10분 만에 하얗게 굳어서 바람에 날립니다. 바다를 접한 텐진에도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북방 지역은 폭염인데 남부 내륙은 국직성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히려 10도 안팎 낮아 남북 역전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얼마 전 산시성과 헤이룽장성에선 우박이 쏟아져 발목까지 쌓였고 후베이 등지에선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는 등 기상이변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을 수색 중인 미국 해안경비대가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잔해가 잠수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2일 해안경비대가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잔해는 잠수정이 향했던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근처에서 원격 수중 탐사 장비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산업자들을 만났고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로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는 통하지 않는다며 나라 밖에서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는 일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이번엔 강릉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시장이 어렵고 특히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업과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는 7월 한 달 동안 전국 해안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와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주 서울 도심에서 총결집 규탄 대회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후쿠시마를 찾아갔습니다. 도쿄전력 주장처럼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무조건 덮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야권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광우병 쇠고기와 사드 전자파에 이은 또 다른 선동이라며 가짜뉴스가 더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또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내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내에서 안 통하니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거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와 괴담의 약발은 다 했습니다. 민주당에 괴담과 선동이 있다면 우리에겐 과학과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폄훼하지 말고 장외 집회 대신 공개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직접 마주하는 일본 어민들은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외면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어민조업연합이 해양 방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올해 71살인 오노하루 씨는 15살 때부터 후쿠시마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소비자들이 자신이 잡은 생선을 외면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노 씨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 같은 경험을 10년, 20년을 더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流せば売れないです。こういう経験がしてるんですよ。12年前に。政治家も悪い。海のこと分かんない政治家は。本当に。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반대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어민들의 미래 불안을 떨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연합회 측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我々にとりましてこのアルプス処理水を流されるということというのは、やはりその死活問題である放流は、私ども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それには賛成できないと。 IAEA가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また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については本年春から夏頃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のスケジュールに変更はありません.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굴착 완료 등 방류 준비를 거의 끝낸 상황. 일본 정부가 연일 세심한 설명과 이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민과 소비자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상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야4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에 나섰다며 공동 대책위를 꾸렸고 여당은 편파 보도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겠다며 공동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MBC 압수수색이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등을 거론하며 여권이 땡볕뉴스 만들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언론 장악 흑역사를 다시 쓰려 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말살 시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 처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등 지배 구조를 개편해 정권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야권 편향적인 인물들로 경영진을 꾸려 오히려 공정방송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편파 보도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만 경영 편파 보도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청료 제밥이 먼저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공방의 불씨는 방송법 직회부를 놓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논란이 불거진 과방위로 옮겨붙었습니다. 장지현 위원장이 전임 정청래 위원장이 선임한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 등을 놓고 불거진 신경전이 의사일정 주도권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공청회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이콧하자 장지현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되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 상임위를 운영할 거면 위원장을 왜 합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카드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후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거란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기싸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5개 광고물법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고 강력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국 광역단체는 인천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여지없이 정당 현수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는 문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심지어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 이후 정당 현수막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천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 장소에만 내걸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조례 강행에 나섰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법은 국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17개 광역 시도단체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인천시의 사례가 소개되자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광역단체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인천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입법에 광역단체장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금융시장 상황도 좋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돈이 되는 사업에만 손을 대는 몸살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조합에서는 공사비를 자진해서 올리는 등 시공사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물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져 현재 390여 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재작년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3년째 시공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사비를 평당 525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올렸지만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유찰된 것만 이번이 5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공사비, 철근, 또 레미콘 이런 파동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720만 원에 세 번째, 네 번째 유찰이 돼서 5번째 이제 수의 계약으로 했으나 아파트 단지가 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에 1,600여 가구가 들어설 재건축 예정지도 결국 2차례 유찰 끝에 단독 입찰한 시공사와 수의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은 서울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I자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마저 건설사들이 선별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금융 비용까지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이 매우 커졌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공격적인 수주 경쟁보다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수주하는 신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진 건데 지금처럼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선 건설사들이 미리 수주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지면서 주택 건설사들이 몸살이기를 하고 있고요. 입지가 좋지 않거나 소단지들은 사업이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은 2, 3년 뒤에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에만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월 23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35살 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양자 차원에서 처음 아세안 국가를 찾은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의 오찬 등 경제 행사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천일염 주생산지인 전남 신안군 염전을 현장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북신안 농협을 방문해 천일염 배송 상황을 챙기고 개인 생산자가 운영하는 염전 창고를 방문해 최근 생산 재고 현황과 출하 가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한 호송 논의를 이어갑니다. 또 최근 대입 수능 논란과 관련해 수능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진행해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논의 방향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소극장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직접 PPT 발표를 하면서 1,000원의 아침밥 확대와 예비군 권리 보장 등 그간 당의 청년 정책을 종합해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과 인천에 이어 오늘은 강원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세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릉시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다시 K리그가 재개됩니다. FC 서울로 단기 임대됐던 황의조는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 경기를 끝으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전북과 강원에게는 새 사령탑의 데뷔전이 될 19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교체로 나와 예전의 골 감각을 보여줬던 황의조. 서울과 임대 계약이 6월로 끝나기 때문에 수원 삼성과 슈퍼매치가 K리그 마지막 경기가 됩니다. 황의조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유럽에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한 번 더 도전인 것 같아요.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수원FC와 강원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수원FC는 이승우가 직전 라운드에서 시즌 2번째 골을 기록하며 살아나고 있고 강원은 새로 부임한 윤종환 감독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골 4개의 도움으로 브론즈볼을 받은 이승원을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승격팀 광주는 전북을 상대합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데뷔전을 치르는 전북도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입니다. 2위 포항은 인천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선두 울산은 대구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 높겠고요. 광주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 늦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6도, 대전은 20.5도, 부산은 2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서 덥겠는데요.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구가 31도, 대전은 32도, 광주는 3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